반도체 부진의 추석 연휴 여파로 이달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임상 재개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FDA의 답신 결과를 반영해서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정이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10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할 때는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가맹점의 모집 조건도 강화됩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김포의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방역당국이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될 경우 한강 이남에서 발생한 첫 사례가 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이달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었고 또 반도체 수출 부진도 계속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먼저 이달 수출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8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 감소했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지난해보다 조업 일수가 이틀 줄었는데 이를 감안해도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한 21억 1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선박과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39.8% 줄어드는 등 지난달에 이어 30% 감소세를 보이면서 수출 부진의 원인이 됐습니다. 수입은 26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감소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을요. 세계 주요 20개국과 비교하면 이 감소폭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세계무역기구 WTO가 발간한 월간 상품 수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수출액은 1,385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6% 줄었습니다. 감소폭은 G20 주요국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컸는데요. 수출액 규모에서도 우리나라는 작년 2분기 세계 5위에서 올해 6위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수출이 크게 줄었고 우리나라도 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난 2달 동안 일본의 전체 수출에서 한국 수출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 수출에서 한국의 비중은 규제 직전인 6월 6.3%에서 7월에는 6.6%로 8월에는 6.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규제 대상 품목이 한국 수출이 줄었지만 일본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에서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이른바 인보사에 대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임상 중단 조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네, FDA가 임상 중단 유지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 티슈진의 오늘 공시에 따르면 미국 FDA는 지난주 금요일 인보사의 임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임상 재개를 위한 몇 가지 요구 사항을 보냈는데요. 이게 임상 중단을 선택한 이유가 될 겁니다. 우선 성분 뒤바뀐 문제가 없던 일핵 연골세포의 특성 분석 자료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또 연골세포로 알려졌다 뒤늦게 신장세포로 밝혀진 이 핵에 대해선 자세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실험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FDA는 임상 재개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문제가 없는 연골세포 1핵으로 다시 2핵을 만드는 시도를 해볼 것과 모든 환자의 장기 추적 조사를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임상 재개를 결정한 게 아니니까 코오롱 측에는 악재가 될 것도 같은데요. 회사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코오롱 티슈지는 일단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보사의 성분 변화가 발생한 경위나 향후 조치 사항, 그리고 이액의 종양 원성, 그러니까 발암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 자료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관계자는 FDA의 요청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추가 요청한 자료들은 향후 실험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지는 조만간 FDA가 요구한 보완 자료를 준비해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완 자료가 제출되면 FDA는 30일간의 검토를 거친 뒤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가맹점주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창업 단계부터 폐업까지 단계별로 가불관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오늘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종합대책 이런 걸 내놨어요. 네, 우선 이 부실 또 자격 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 시작 전 반드시 최소 1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 1+1 제도가 도입됩니다. 유명 프랜차이즈를 베낀 이 미투 브랜드 난립에 따른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당정은 이를 위해 1+1 기준을 충족한 가맹본부에 한해 정보 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 현황을 기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 분포 현황과 예상 수익, 또 평균 영업기간 등 예비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가맹 정보도 시행령을 고쳐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창업을 권유할 때 책임 있는 가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 등을 담은 고시도 만들어집니다. 네, 가맹점주들한테는 아무래도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가맹점의 광고 판촉비 부담도 낮아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맹본부가 광고 또 판촉 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 가맹금의 수취 구조도 필수 품목에 대한 공급 시 이윤을 부과하는 차액 가맹금 방식에서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점할 때 가맹점주가 물어야 할 위약금 부담도 지금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밖에 창업 권유 시 제공되는 예상 매출액에 대한 본사 책임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법인이 오늘 설립을 마무리합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면서 올해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법인 설립이 드디어 오늘 마무리가 된다고요? 네, 광주형 일자리를 운영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오늘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등이 투자해 합작법인을 만들었고 앞으로 1000여 명을 고용해 현대차의 자동차를 위탁 생산할 계획입니다. 정 기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오늘 법인 설립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이유는 뭡니까? 네, 그동안 법인 설립을 놓고 주주들과 노동계가 임금 수준, 노동이사제 등 운영 방향을 두고 이견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동계는 박광태 대표이사의 선임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해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19일 노사민정협의회에 노동계가 참석해 법인 설립을 수용하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광주시는 올해 말 자동차 공장을 착공해 오는 2021년 자동차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주주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언제든 노사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지 일주일째인 오늘 경기도 김포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칫 한강 이남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어마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네, 경기도 김포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어요. 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동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처음으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농장에서 직선거리로 13.7km, 연천 농장에선 45.8km 떨어진 곳입니다. 김포시 측은 해당 농장에서 폐사한 돼지는 없지만 어미돼지 4마리가 유산을 한 뒤 식욕부진 증세를 보여 농장주가 의심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미돼지 180마리를 포함해 1,80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인 이 농장에는 현재 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잔방급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 접수 후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고 시루 등을 채취해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종 확진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태풍 때문에 또 방역 조치가 더 강화됐다고요? 네, 농식품부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전국 모든 양동농장에서 방역이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소독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동반한 비바람으로 농장 주변에 뿌려둔 생석회가 씻겨 내려간 경우 소독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전국 각 지역 축협 직원들과 함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장의 복구와 소독 작업 등을 지원하고 농장주들에게 축사시설과 울타리 파손 점검 수리, 축사 내부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전자담배의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최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등장을 했죠.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낮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율이나 릴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세율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가 세율을 조정, 인상하기로 결정하면 내년에 세법을 개편해 2021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또 관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판매 추이,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 때문일 텐데요. 이게 그러면 세율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기재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반 담배 판매량은 16억 7천만 갑으로 1년 전보다 0.6% 줄었고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 9천만 갑으로 24.2%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판매한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올 상반기 600만 팟이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은 일반 담배의 43.2%에 불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액상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수준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연금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는 오늘 오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의 회계 변경, 또 유가증권 시장 상장으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심전환 대출의 신청액이 일주일 만에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보금자리론의 인기까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광윤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안심전환 대출의 신청액이 벌써 공급 규모를 넘어섰어요. 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네. 지난 16일 접수를 받기 시작한 뒤 일주일 만에 공급 총액을 넘어선 건데요. 어제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누적 신청 건수는 17만 5천여 건, 신청 금액은 20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다 보니 주말이었던 어제까지도 신청자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신청자들을 받고 이 가운데 집값이 낮은 순서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제 기준으로 20조 4천억이면 지금 기준으로는 더 올랐을 거고, 하지만 이 공급 규모를 넘겼다고 해서 신청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텐데요. 정부가 추가로 재원을 투입할 계획도 있나요? 현재까지로서는 추가 편성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주금공의 보증 배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채권 시장의 금리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 추가 지원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대출 전환에 포함되지 못한 신청자들에게는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조 원보다 훨씬 많은 신청이 몰릴 경우엔 재원을 마련해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마감 연장을 논하기는 이르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 기자,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추가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면 무조건 유리한 겁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변동금리 2% 중반대의 경우에는 일단 지켜보는 편이 좋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5%로 인하한 데 이어 올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보금자리론이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와요. 보금자리론이 장기 고정금리 또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전체 보금자리론 대출 가운데 대환 대출자의 비중은 지난해 말 3.5%에서 지난달 21.7%로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지난 5월 보금자리론 금리가 최저 수준 기준으로 연 2.6%에서 2.85%로 낮아지면서 신청자가 불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네. 이번 달 들어서는 연 2%에서 2.25%로 더 낮아졌는데 안심전환 대출보다는 금리가 약 0.15%포인트 높습니다. 앞으로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지 못한 대출자들이 보금자리론을 찾으면서 보금자리론에 대한 인기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용, 건강,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른바 소주성에 따른 직장인 부담이 커진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직장인 월급여에서 4대 보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전 수입이 월 300만 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 부담액이 32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앞선 정부 때인 2017년의 경우 비중이 8.41%로 연간 보험료 부담액은 30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보험료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가파른 보험료 인상률 때문인데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4대 보험료 인상률은 6.1%로 추산되는데요.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의 인상률 7.6%와 박근혜 정부 4년의 인상률 2.7%와 비교하면 더 짧은 기간에 더 높은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4대 보험료가 인상되면 오는 2022년에는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9.73%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포인트 오르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정부의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내년 3.2% 인상되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10%로 올리는 안을 다수안으로 정해 국회에 넘겼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판매 기세가 매섭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10개 차종 모두가 현대기아차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오늘 미국 출장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국내 자동차 판매 순위 10위를 모두 차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1위부터 10위 모두 현대 기아차가 차지했습니다. 현대차가 6개 차종, 기아차가 4개 차종으로 집계됐는데요. 가장 많이 팔린 상용차는 현대차 포터로 지난해보다 10.6% 늘어난 7422대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수입차를 포함한 전체에서 7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오늘 미국행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직접 미국 시장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출장을 통해 미국에 대한 신규 투자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현대차는 최근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공장에 2억 9,2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기존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는 물론 자율차나 수소차 등 미래차에 대한 신규 투자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 미국의 수입차 관세부가 문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된 현대차 그룹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소식입니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달리하는 차등 요금제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 시범 사업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전기요금을 계절별로 또 시간별로 차등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전기요금을 계절과 시간에 따라 나눈 뒤 소비자가 비교적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계시별 요금제는 여름철과 겨울철, 그리고 봄, 가을 계절로 나누고요. 시간대별 요금제는 전력 사용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와 덜 몰리는 시간대 등 3단계로 나눠 전기요금을 적용합니다. 전기 수요가 특정 계절과 시간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주택용 전기요금 책정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가구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가구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추진해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 요금제를 적용하면요. 기존의 누진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현재 누진제가 전기 사용량을 3구간으로 구분해서 많이 쓸수록 킬로와트아워당 비싼 요금을 적용해 왔는데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는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 낮과 겨울철 오전에는 봄, 가을 낮 시간보다 더 높은 전기 요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또 사용량이 적은 밤엔 계절에는 상관없이 가장 싼 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시범 사업용 요금제는 크게 일반형과 집중형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요금을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참여가구는 현재 적용되는 누진제 요금보다 전기료가 적게 나올 경우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고 많이 나오면 원래대로 누진제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다음 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6,0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보다 50%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경기와 충남 또 서울 순으로 입주 물량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서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또 조 장관이 이를 방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 씨의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 김모 씨를 통해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5% 내림세로 2,08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6% 내리며 64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5만 원을 눈앞에 두고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꿈의 컴퓨터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관련 기업들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9,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오롱 생명과학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FDA에서 임상 중지 유지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임상 중단 처분이 계속 이어질 전망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현재 8.7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SC가 유럽 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하락세입니다. 현재 3.42% 빠지며 16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헬릭스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유전자 치료제인 엔젠시스의 임상 3상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06%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동부제철입니다. 지금 자회사 합병과 대규모 시설 투자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17%가량 오르며 1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